교대 근무가 끝나기 몇 분 전 여의사는 긴급 호출을 들었다. 한 남자가 위독하다는 것이었다. 주소로 보아하니 동네 백만장자의 집이었다. 여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서둘러 출동했다. 진찰을 마친 여자는 약을 처방하고 막 떠나려던 참에 벽에 걸린 초상화를 보게 되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쳐다본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초상화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박선영은 미혼모였다. 그녀는 10살짜리 아들 민준을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 아빠는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도망쳤기 때문이다. 나중에야 그가 이미 결혼했고 자녀가 넷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기 때문에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는 데 익숙했다. 의국에서는 익숙한 인스턴트 커피와 소독약 냄새가 박선영을 맞았다. 그녀는 푹 꺼진 소파에 주저앉아 운동화를 벗고 온몸을 쭉 폈다. 교대 근무가 시작되자마자 불타는 아파트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린 할머니를 구해내고 약물 과다 복용한 10대를 살려내야 했다. 평범한 월요일이었다. 선생님, 차 한 잔 드릴까요? 1년 차 신입 구급대원인 젊은 청년 안드레이, 아니, 김민수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네, 고마워요. 그녀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탁자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선영은 화면을 흘깃 보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평소에는 이런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무언가에 이끌려 화면을 밀었다. 여보세요? 그녀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막기 위해 한쪽 귀를 막고 말했다. 구급대원들이 이동식 침대를 옮기고 있었다. 박선영 씨 맞으신가요? 수화기 너머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약간 쉬어 있었는데 마치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거나 최근에 감기에 걸린 사람 같았다. 네, 맞는데요. 선영은 본능적으로 긴장하며 소파에 똑바로 앉았다. 낯선 사람의 전화는 좀처럼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 제 이름은 최수진입니다. 여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치 단어를 고르는 듯이 말을 이었다. 인터넷에서 올리신 글을 봤어요. 어머니 오혜진 씨를 찾고 계시더군요. 선영의 심장이 챈는 듯 했다. 그녀는 피로도 잊은 채 벌떡 일어섰다. 네, 찾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 혹시 뭔가 아시는 건가요? 저는 혜진이의 학창시절 친구였어요. 최수진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같이 공부했어요. 올리신 사진을 보고 바로 알아봤죠.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선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머릿속에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탐사를 위해 배낭을 싸던 엄마의 모습, 엄마의 웃음소리, 엄마의 향수 냄새, 그리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의 모습, 산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한 뉴스 보도, 눈물, 끝없는 눈물. 박선영 선생님, 제 말 들리세요?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죄송합니다. 선영은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켰다.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정말 저희 엄마를 아셨나요? 아주 잘 알았죠. 최수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그녀가 그 탐사를 떠나기 바로 전날까지 아주 가까운 친구였어요. 제가 그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선영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의국 안을 초조하게 서성였다. 지금 말씀해주세요, 제발요. 아니요. 이건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자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만나서 이야기해요. 언제가 편하세요? 선영은 시계를 보았다. 교대 근무가 끝나려면 아직 6시간이나 남았네요. 오늘 밤늦게까지 근무해요. 그녀가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구급대에서 일하거든요. 내일은 어떠세요? 오전 11시쯤에요. 좋아요. 최수진이 동의했다. 주소를 적으세요. 선영은 허둥지둥 펜을 찾다가 부러진 연필 조각을 발견하고 진료 기록 카드 뒷면에 카페 주소를 받아 적었다. 저는 파란색 코트를 입고 있을게요. 여자가 덧붙였다. 그럼 내일 봬요, 선영 씨. 네, 내일 봬요. 선영은 속삭이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의국 한가운데 서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22년,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아니, 지리산에서 눈사태로 실종 선고를 받은 지 22년이 흘렀다. 수색 작업은 3주 동안 계속되었다. 12명의 탐사대원 중 7명을 찾았는데 일부는 살아 있었고 일부는 사망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인 오혜진과 박정훈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날 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렸다. 선영은 8살 소녀였던 자신이 할머니 옆 소파에 앉아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왜 엄마와 아빠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했다. 할머니는 죽음이 무엇인지, 실종이 무엇인지 설명하려 했지만 어린아이에게 그 말들은 공허한 소리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저 기다렸다. 몇 달 몇 년을 기다렸고 선영이 18살이 되던 해에 할머니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친척도 없고 장례식장에는 낯선 얼굴들 뿐이었다. 그 후 선영은 의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 민준을 낳았다. 민준의 아버지는 유부남이었고 나타났을 때처럼 갑자기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녀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며 작은 단서라도 찾아 헤맸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 전화가 온 것이다. 선생님, 차 다 식어요. 복도에서 김민수가 소리쳤다. 금방 가요. 그녀가 정신을 차렸다. 관제무전이 울렸다. 23번 팀 긴급 출동. 60대 여성. 심장 부위 통증. 주소는. 선영은 가방을 움켜쥐고 운동화를 신으며 뛰쳐나갔다. 민수 씨, 빨리! 그녀는 복도로 뛰쳐나가며 소리쳤다. 그들은 구급차로 내려갔다. 운전석에는 이미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선한 눈매를 가진 베테랑 운전사 박 기사님이 앉아 있었다. 그는 구급대에서 가장 오래 근무했으며 경력이 37년이었다. 어디로 날아갈까? 그가 엔진을 걸며 물었다. 선영은 조수석에 앉았다. 민수는 뒷좌석에 탔다. 그녀는 주소를 불러주고 덧붙였다. 심장질환 환자예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다. 선영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집들, 인도 위의 사람들, 분수대 옆의 비둘기들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온통 뒤집히고 있었다. 엄마의 학창시절 친구라니. 그녀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어쩌면 그저 어린 시절의 이야기 몇 가지를 기억해내거나 오래된 사진을 보여줄지도 모른다. 선영아, 괜찮아? 박 기사님이 신호 대기 중에 그녀를 흘끗 쳐다보았다. 네, 그녀가 정신을 차렸다. 그냥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무슨 일 있어?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오늘따라 좀 달라 보여.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선영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요. 박 기사님은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녀는 그의 표정에서 그것을 읽었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구급차는 9층짜리 아파트 입구에 멈췄다. 선영과 민수는 장비가 든 가방과 산소통을 들고 뛰어내렸다. 8층인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네요. 민수가 낡은 안내판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럼 뛰어야지. 선영은 이미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8층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숨을 헐떡였다. 아파트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문 앞에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의 30대 여성이 서 있었다.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그들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엄마가 침실에 계세요.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세요. 선영은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에는 창백한 여성이 반쯤 앉은 자세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다. 호흡 곤란, 식은땀, 전형적인 증상이었다. 안녕하세요. 구급대 의사입니다. 선영이 옆에 앉았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영희요. 여자가 힘겹게 대답했다. 영희 씨, 지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여기요. 여자가 왼쪽 가슴을 가리켰다. 어떡해요? 짓누르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선영은 이미 혈압계를 꺼내들고 민수에게 심전도 검사기를 준비하라고 고갯짓했다. 1시간 전쯤에요.
처음엔 조금 아프다가 점점 심해졌어요. 통증이 다른 곳으로 뻗치나요? 팔 쪽으로요. 왼쪽 팔이요. 선영이 혈압을 측정했다. 170에 110. 맥박은 빠르고 불규칙했다. 민수는 이미 심전도 검사를 위해 전극을 붙이고 있었다. 선영은 기록지를 보았고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영희 씨, 지금 주사를 놔드리고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선영은 침착하게 말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명확한 행동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따님은 어머니 서류랑 보험증 챙겨주세요. 심각한 건가요? 환자의 딸이 하얗게 질렸다. 큰일은 아니지만 병원에 계시는 게 더 안전할 거예요. 선영은 심근경색이라는 단어로 가족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중요했다. 그녀는 니트로글리세린, 모르핀, 아스피린을 투여했다. 민수는 산소를 연결했다. 이제 곧 괜찮아질 거예요. 선영이 여자의 손을 잡았다. 숨을 편안히 쉬세요. 걱정 마시고요. 10분 후 그들은 이미 환자를 들것에 싣고 내려오고 있었다. 박 기사님은 규정상 운전사는 돕지 않아도 됐지만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행동으로 그들을 도왔다. 구급차 안에서 선영은 계속해서 상태를 확인했다. 영희 씨는 모르핀 때문에 잠이 들었다. 호흡이 안정되었다. 딸은 옆에 앉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살 수 있을까요? 그녀가 속삭였다. 네, 살 수 있어요. 선영이 대답했다.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구급차는 심장내과 응급실 앞에 멈췄다. 당직 의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선영은 무전으로 정보를 전달했다. 그들은 환자를 인계하고 서류를 작성했다. 구급차가 다시 돌아왔을 때 선영은 좌석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피곤하세요? 민수가 물었다. 조금요. 그녀는 눈을 뜨고 휴대폰을 보았다. 교대 근무가 끝나려면 아직 4시간이나 남았다. 박 기사님은 구급대를 향해 차를 몰았다. 있잖아 선영아. 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오늘 너 정말 좀 이상해. 딴 데 정신이 팔린 사람 같아.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어떤 여자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엄마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박 기사님은 놀라서 휘파람을 불었다. 그 실종되신 분 말이야? 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 동안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그래서 뭐라고 하던데? 만나고 싶다고요. 내일 보기로 했어요. 그거 잘 됐네. 민수가 활기차게 말했다. 뭔가 아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럴지도 모르죠. 선영은 다시 창밖을 응시했다. 마음속에서는 희망과 두려움이 싸우고 있었다. 마침내 엄마에 대해 무언가 알게 될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막다른 길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이미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 무언가 안다고 전화했던 사람들은 알고 보니 그냥 착각했거나 실수했거나 심지어 정보 제공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목소리는 진실되게 들렸다. 최수진. 선영은 머릿속으로 그 이름을 되뇌며 할머니가 그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지 기억해내려 애썼다.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 선생님,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럼 어머니를 기억하시나요? 그 일이 있었을 때 제가 8살이었어요. 선영이 조용히 대답했다. 흐릿하게 기억나요. 엄마의 웃음소리, 향수 냄새, 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시던 모습, 학교에 데려다 주시던 모습이요. 그러다 아빠랑 탐사를 떠나셨고 다시는 뵙지 못했어요. 아버님도 못 찾으셨고요. 네, 두 분 다 실종되셨어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무전기 소리마저 희미하게 들리는 듯했다. 있잖아요. 전 내일 분명히 중요한 걸 알게 되실 거라고 믿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선영은 희미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박 기사님은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선영아, 혹시 기적 같은 건 생각해 본 적 없어? 혹시라도 살아계실지도 모르잖아. 박 기사님, 22년이 지났어요. 선영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살아계셨다면 벌써 찾았을 거예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운전사가 어깨를 으쓱했다.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남자가 20년 동안 기억 상실증으로 병원에 누워 있다가 깨어나서 모든 걸 기억해냈대. 그건 드문 경우죠. 그래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 선영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만약에 엄마가 살아있다면? 만약에 엄마가 어딘가에서 기억을 잃고 지금은 딸이 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물론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성과는 반대로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구급차는 구급대 앞에 멈췄다. 선영은 의국으로 올라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내일 그녀는 최수진 씨를 만날 것이고 어쩌면 마침내 엄마에 대해 무언가 알게 될 것이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구급대에 복귀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관제 무전이 다시 울렸다. 23번, 25번 팀. 긴급 출동. 미식가 카페에서 집단 식중독 발생. 현재까지 8명 피해 발생. 선영은 마시던 차를 내려놓고 막 몸을 누였던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수는 이미 구급차를 향해 달려가며 급하게 가운을 입고 있었다. 8명이라니. 박 기사님이 엔진을 걸며 중얼거렸다. 심각한 식중독인가 보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거나 감염이겠지. 선영은 구급상자 내용물을 확인했다. 민수 씨, 생리식염수 충분해요? 10팩 있어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구급차는 경광등을 울리며 차들을 헤치고 도시를 질주했다. 선영은 스쳐 지나가는 상점 진열장, 간판, 사람들을 보며 다시 아침의 전화통화 생각으로 돌아갔다. 선영아, 준비됐어? 박 기사님이 카페 입구에 차를 세웠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다. 네, 물론이죠. 옆에는 이미 다른 구급차가 서 있었다. 그 차에서 키가 크고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검은 머리,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하얀 치아를 드러낸 미소. 강준호 선생님, 여기서 만나네요. 그는 선영을 보고 활짝 웃었다. 그녀는 한숨을 참았다. 강준호는 그들의 구급대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다. 첫날부터 그는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다. 칭찬, 커피 약속, 복도에서의 우연한 만남. 선영은 그와 거리를 두었는데 그의 바람기에 대한 소문이 구급대 전체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간호사 지현, 검사실의 수미, 심지어 관제사 중 한 명까지 그들은 모두 한때 그의 관심 대상이었다. 네, 정말 낭만적인 장소네요. 선영이 그를 지나쳐 카페 입구로 걸어가며 농담으로 받아쳤다. 있잖아요. 저는 로맨스는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준호가 그녀 옆에서 걸으며 끈질기게 말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죠. 선영은 눈을 흘겼지만 대답할 틈도 없었다. 카페에서 앞치마를 두른 흥분한 남자가 뛰쳐나왔다. 의사 선생님, 빨리요. 사람들이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카페 안은 혼란스러웠다. 테이블에는 창백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몇몇은 배를 움켜쥐고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양동이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특징적인 시큼한 구토 냄새가 진동했다. 자, 순서대로 합시다. 선영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준호 선생님은 오른쪽 4명, 저는 왼쪽 4명 맡을게요. 진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준호가 장난스럽게 경례를 하고 환자들에게 다가갔다. 선영은 젊은 커플이 앉아있는 첫 번째 테이블로 다가갔다. 여자는 분필처럼 창백했다.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역시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구급대 의사입니다. 선영이 옆에 앉았다. 무엇을 드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비즈니스 런치 세트를 시켰어요. 여자가 간헐적으로 말했다. 샐러드, 수프, 메인 요리요. 그러고 나서 시작됐어요. 언제부터요? 40분 전쯤에요. 남자가 대답했다. 처음엔 배가 아프다가 메스껍고 토했어요. 열은 있나요? 모르겠어요. 몸이 뜨거운 것 같아요. 선영이 체온을 셌다. 37.8도. 민수는 이미 여자의 혈압을 재고 있었다. 110에 70, 맥박이 빨라요. 그가 보고했다. 생리식염수 수액 놔주세요. 선영이 지시했다. 그리고 세루칼 근육주사요.
그녀는 테이블을 옮겨 다녔다. 상황은 어디나 똑같았다. 급성복통, 여러 번의 구토, 쇠약감, 전형적인 식중독, 아마도 살모넬라균이나 포도상구균일 것이다. 옆 테이블에서는 준호가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의 구급대원인 팔뚝에 문신이 있는 20대 청년 동현은 건베일처럼 빠르게 수액을 놓고 있었다. 여기 여자분이 기절했어요. 준호가 소리쳤다. 선영 선생님, 좀 봐주세요. 그녀가 다가갔다. 나이든 여자가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선영은 맥박을 확인했다. 약하고 실 같았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요. 80에 40. 탈수 증세예요. 선영이 빠르게 말했다. 동현 씨, 양팔에 바로 수액 2개 놔주세요. 준호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들은 비록 팀이 달랐지만 손발이 척척 맞았다. 이런 순간에는 개인적인 호감이나 반감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자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며 신음했다. 괜찮아요? 선영이 안심시키듯 말했다. 곧 괜찮아질 거예요. 저 죽는 건가요? 여자가 속삭였다. 아니에요. 그냥 식중독이에요. 불쾌하긴 하지만 치명적이진 않아요. 준호가 일어나 이마에 땀을 닦았다. 정말 힘든 날이네요. 근무 끝나고 커피 한잔 하는 건 어때요? 신경 안정이라도 시킬 겸. 선영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집에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도우미 이모님 계시잖아요. 준호가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도우미 이모님 없어요. 선영은 환자들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준호 선생님, 일이나 하세요. 일하고 있잖아요. 그가 웃었다. 하지만 일은 일이고 사생활은 사생활이죠. 제 사생활은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선영이 잘라 말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환자들을 진찰했다. 한 남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 투여한 약물에도 불구하고 구토가 텄지 않았다. 선영은 결정을 내렸다. 민수 씨, 이분은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다른 분들은 집에 계셔도 되지만 내일 감염내과에 가보시라고 권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영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의 젊은 카페 관리자에게 다가갔다. 경찰에 신고하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카페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오늘 메뉴에 있던 모든 식자재를 보관해 주세요. 이거 다 샐러드 때문이죠? 여자가 흐느꼈다. 마요네즈가 들어 있었어요. 제가 셰프님한테 냄새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셨어요. 원인이 뭔지는 아직 몰라요. 선영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문가들이 밝혀낼 거예요. 하지만 카페는 즉시 문을 닫으세요. 그들은 상태가 가장 안 좋았던 남자를 들것에 실어 옮겼다. 준호가 옆에서 걸었다. 있잖아요. 혹시 미혼모라는 거 사실이에요? 선영이 멈춰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강준호 선생님, 제 사생활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궁금하잖아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은 너무 폐쇄적이에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건 제 사적인 일이니까요. 선영은 구급차를 향해 계속 걸었다. 그리고 지금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환자가 있잖아요. 그들은 남자를 선영의 구급차에 태웠다. 준호가 손을 흔들었다. 알았어요. 오늘은 아니지만. 그럼 내일 커피 마시러 가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고 구급차 문을 닫았다. 끈질긴 친구네. 박 기사님이 차를 출발시키며 웃었다. 너무 끈질겨요. 선영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에이, 너무 그러지 마. 운전사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쩌면 정말로 널 좋아하는 걸지도 모르잖아. 박 기사님, 강준호 선생님이 여자 갈아치우는 건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선영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혹시 변할 수도 있잖아. 민수가 끼어들었다. 운명의 상대를 만나서 정착할 수도 있죠. 동화 같은 소리네요. 선영이 손을 내저었다. 그런 사람은 안 변해요. 그들은 환자를 감염내과에 인계하고 당직 의사에게 전달하고 서류를 작성했다. 구급대에 돌아왔을 때 교대 근무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마지막 1시간이 남아 있었다. 선영은 의국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민수가 그녀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고맙게 컵을 받았다. 선생님, 민수가 조심스럽게 옆에 앉으며 말을 꺼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하세요. 선생님 근무하시면서 웃긴 일 같은 거 있었어요? 선영이 웃었다. 민수 씨, 6년 동안 구급대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별의별 일을 다 보죠.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구급대원이 부탁했다. 오늘 근무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선영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냄비에 머리가 꼈다고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꼈다고요? 민수가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그렇게요. 선영이 양손을 펼쳤다. 냄비 바닥에 마지막 남은 갈비찜 한 조각을 꺼내려고 머리를 집어넣었는데 귀에 걸려서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도착해서 빼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결국 그라인더로 냄비를 잘라내야 했죠. 세상에 그런 바보가 진짜 있어요? 민수가 웃음을 터뜨렸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냄비가 아깝다고 하더군요. 선영도 웃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희를 기다리는 동안 그늘에 앉아 있으려고 현관 계단에 앉았는데 거기 고양이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고양이 위에 앉아버린 거죠. 말도 안 돼. 민수가 박장대소했다. 진짜예요. 문가에 보온병을 든 박 기사님이 나타났다. 나 그 사건 기억나. 그때 38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었어.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냄비를 쓴 채 앉아있고 고양이는 그 사람 엉덩이에 발톱을 받고 있는 거야. 남자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머리가 무거워서 균형을 잃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가 웃음 때문에 나온 눈물을 닦았다. 먼저 고양이부터 떼어냈지. 박 기사님이 이야기했다. 고양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고. 그러고 나서 남자를 구급차에 태워서 구급대로 데려왔어. 거기서 수리공이 냄비를 잘랐지. 남자는 계속 냄비가 비싼 스위스제라고 아까워하더라고. 엉덩이는 어떻게 됐어요? 민수가 궁금해했다. 소독했죠. 꿰맬 필요는 없었어요. 상처가 깊지는 않았거든요. 선영이 대답했다. 하지만 앉기에는 불편했을 거예요.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이야기들은 힘든 출동 후에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손자가 세탁기에 꼈다고 신고한 적도 있었어요. 선영이 말을 이었다. 어떡해요? 민수가 놀랐다. 숨바꼭질하다가 세탁기 드럼 안에 숨기로 한 거예요.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저희가 도착해서 빼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소방서에 신고했죠. 그분들이 세탁기를 분해해서 꺼내줬어요. 남자아이가 6살쯤 됐었는데 울면서 다시는 가전제품 안에 숨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짓을 해. 박 기사님이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지루할 틈은 없지. 선영이 차를 다 마셨다. 관제무전은 조용했다. 교대 근무 끝나기 20분 전이네요. 제 시간에 보내줄 것 같아요. 민수가 희망에 차서 말했다.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 박 기사님이 그를 제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별일 없이 넘어갔다. 교대 근무는 새로운 출동 없이 끝났다. 선영은 옷을 갈아입고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저녁 공기는 답답한 구급차 안과는 달리 시원하고 상쾌했다. 집은 고요함으로 그녀를 맞았다. 선영은 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팔을 벌리고 자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공책이 널려 있었다. 분명히 숙제를 급하게 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정수리에 뽀뽀를 하고 그가 걷어찬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나왔다. 부엌에서 선영은 캐모마일 차를 끓여 컵을 들고 거실로 갔다. 창가에 다리를 꼬고 앉아 밤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 드문 행인들, 지나가는 차들,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내일 최수진 씨와 만나기로 한 카페 주소가 적힌 메시지를 찾았다. 오전 11시, 불과 12시간 후면 그녀는 엄마에 대해 무언가 알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저 학창시절 이야기 몇 가지를 듣거나 오래된 사진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기적을 바라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 만약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그녀는 찾았을 것이다. 반드시 찾았을 것이다.
그녀는 어두운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피곤한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대충 묶은 머리, 30살. 그중 10년은 미혼모였다. 6년 동안 구급대에서 일했고 평생 동안 어쩌면 영원히 찾지 못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선영은 화면을 흘깃 보았다. 강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커피 약속 생각 바뀌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고 짧은 답장을 보냈다. 아니요. 준호는 잘생기고 매력적이었지만 그녀는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를 여유가 없었다. 민준의 아버지도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에게 가족과 4명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였다. 아니, 다시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인 편이 낫다. 선영은 차를 다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넣고 침실로 갔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이다. 최수진 씨와의 만남.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민준을 데려오고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인생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되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내일의 만남에 대한 생각들이 맴돌았다. 엄마의 친구는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엄마는 젊었을 때 어땠을까? 무엇을 꿈꿨을까? 무엇을 좋아했을까? 선영은 엄마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었다. 할머니는 회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탁자 위시계는 새벽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선영은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다. 아침은 집요하게 울리는 알람 소리로 시작되었다. 선영은 기지개를 켜고 알람을 끄고 침대에 앉아 눈을 비볐다. 오늘은 휴일이었다. 그녀의 삶에서 드문 일이었다. 보통 구급대 근무 일정은 누구도 봐주지 않았지만 오늘은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오늘 최수진 씨와 만나기로 했다.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선영은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갔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민준을 깨워야 했다.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매일 아침 5분 더 잘 권리를 위해 작은 전쟁을 벌였다. 선영은 프라이팬을 불 위에 올리고 계란, 빵, 버터를 꺼냈다. 익숙한 움직임은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녀는 계란을 거품기로 저어 달궈진 프라이팬에 부었다. 오믈렛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민준아, 일어나! 그녀가 아이방을 향해 소리쳤다. 조용했다. 민준아, 일어나! 늦겠다! 방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선영은 웃으며 아들을 직접 깨우러 갔다. 민준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팔을 벌리고 누워 있었다. 밝은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뻗쳐 있었다. 아들, 학교 갈 시간이야. 선영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5분만 더요. 민준이 눈을 뜨지 않고 졸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민준아, 그러다 학교 늦겠다. 그녀가 이불을 당겼다. 일어나. 오믈렛 만들었어. 치즈 넣어서. 아이가 한쪽 눈을 떴다. 치즈 넣어서요? 선영이 확인해 주었다. 알았어요. 일어날게요. 민준이 기지개를 켜고 마지못해 앉았다. 선영은 부엌으로 돌아가 오믈렛을 접시에 담고 식탁에 주스와 샌드위치를 놓았다. 민준이 하품을 하며 뒤통수를 긁으며 문가에 나타났다. 좋은 아침, 잠꾸러기. 선영이 웃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는 의자에 털썩 앉아 접시로 손을 뻗었다. 아침 식사를 하며 민준은 활기를 되찾았다. 그는 포크를 휘두르며 축구 훈련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 코치님이 제가 골을 제일 잘 찬다고 하셨어요. 아이의 눈이 빛났다.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는 꼭 공격수로 뛰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진짜죠. 정말? 대단하다. 선영이 기뻐했다. 난 네가 재능 있다는 거 항상 알고 있었어. 2주 후에 옆 학교 팀이랑 경기가 있어요. 민준이 오믈렛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말을 이었다. 그 팀은 강하지만 우리가 꼭 이길 거예요. 코치님이 우리가 열심히 하면 꼭 이길 거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꼭 이길 거야. 선영이 아들에게 주스를 따라주며 웃었다. 엄마는 너희를 믿어. 엄마도 경기 보러 오실 거예요? 민준이 희망에 찬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네, 제발요. 다른 부모님들은 다 오시는데 엄마는 항상 일하시잖아요. 선영은 죄책감을 느꼈다.
실제로 그녀는 학교 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못했다. 근무 일정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력해볼게, 아들. 그녀가 그의 손을 덮었다. 약속할게, 노력해볼게.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민준이 입술을 삐쭉 내밀었다. 그러고 나면 근무가 있으시고요. 민준아, 정말 노력할게. 선영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경기 날짜 정확히 알려주면 다른 사람이랑 근무 바꿔달라고 부탁해볼게. 좋아요. 아이가 웃었다. 28일 토요일 오후 3시예요. 적어둘게.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꼭 갈게. 그들은 아침 식사를 마쳤다. 민주는 옷을 입으러 달려갔다. 선영은 빠르게 설거지를 했다. 15분 후 그들은 이미 아파트 입구를 나서고 있었다. 학교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다. 가는 길에 민주는 축구, 반 친구들, 새로운 수학 선생님에 대해 계속해서 제잘거렸다. 엄마, 지훈이가 아빠가 새 휴대폰 사줬다고 했어요. 민준이 말했다. 저는 언제 사주실 거예요? 민준아, 너 이미 휴대폰 있잖아. 선영이 상기시켰다. 에이, 이건 낡았잖아요. 아이가 투덜거렸다. 화면도 작고 느려요. 아들, 돈 생기면 새 거 사줄게. 선영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조금만 참아. 알았어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학교에 도착했다. 교문 앞에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다. 안녕, 엄마. 민준이 손을 흔들고 친구들에게 달려갔다. 공부 열심히 해. 선영이 그의 뒤에 대고 소리쳤다. 그녀는 아들이 학교 문으로 사라지는 것을 잠시 지켜보다가 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만남까지 3시간. 아파트를 청소하고 내일 점심을 준비한 다음 카페로 가야 했다. 집에서 선영은 음악을 틀고 청소를 시작했다. 카펫에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먼지를 닦고 바닥을 닦았다. 그러고 나서 요리를 시작했다. 익숙한 일들은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생각은 여전히 다가오는 만남으로 돌아갔다. 최수진 씨는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선영은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있는 젊은 엄마의 모습을 상상하려고 애썼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기억이 희미해져 흐릿한 이미지로 변해버렸다. 그녀는 엄마의 목소리, 손길, 웃음소리를 기억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것들은 기억나지 않았다.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다. 선영은 몇 번이나 시계를 보았지만 시첩바늘이 겨우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어머니에 대해 조금이라도 수수께끼를 푸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정보라도 알게 되기를 바랐다. 마침내 시집바늘이 10시 30분을 가리켰다. 선영은 옷을 갈아입었다. 옅은 회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창백했다. 눈은 긴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괜찮을 거야. 아늑이라는 이름의 카페는 조용한 골목길의 시내 중심가에 있었다. 선영은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문을 밀고 들어갔다. 커피와 갓 구운 빵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안은 한산했다. 창가에 몇 개의 테이블이 있었고 바에서는 웨이트리스가 지루해하고 있었다. 선영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구석 벽 쪽 테이블에 파란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단정하게 빗은 백발, 부드러운 인상의 지적인 얼굴.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박선영 씨? 안녕하세요. 여자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네, 안녕하세요. 선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은 따뜻했고 악수는 힘찼다. 최수진입니다. 여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앉으세요. 제가 이미 커피를 주문했는데 다른 거 원하시면. 커피 좋아요. 감사합니다. 선영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최수진은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있잖아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혜진이랑 정말 많이 닮았어요. 특히 눈이요. 혜진이도 이렇게 금빛이 도는 회색빛 녹색 눈이었어요. 선영은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정말요? 저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 일이 있었을 때 몇 살이었어요? 8살이요. 선영이 조용히 대답했다. 세상에. 최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어렸는데 혜진이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던 게 기억나요? 당신을 정말 사랑했죠.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벌써 글을 읽을 줄 알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엄마가 저에 대해 이야기하셨다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물론이죠. 졸업하고 나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화 통화는 했어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그 탐사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이번이 남편이랑 가는 마지막 장거리 여행이 될 거고 그 후에는 집에 머물면서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라고 했어요.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선영은 꿀꺽 삼켰다.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녀가 부탁했다. 기억나는 모든 것을요. 웨이트리스가 커피를 가져왔다. 최수진은 한 모금 마시고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보았다. 혜진이는 밝은 아이였어요. 있잖아요. 내면에서 빛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요. 항상 웃고 항상 주목의 중심에 있었죠. 하지만 잘난 척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녀에게 끌렸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제가 새로 전학 왔을 때였어요. 학교 첫날이었죠. 저는 아무도 모르고 말 한마디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혜진이가 쉬는 시간에 제 옆에 와서 안녕, 나는 혜진이야. 우리 친구 하자. 라고 했어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요. 최수진이 웃었다. 우리는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어요. 같이 집에 가고 숙제하고 디스코텍에 가고 그랬죠.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선영은 한마디 한마디를 열심히 들었다. 취미는 뭐였어요? 혜진이는 자연을 정말 사랑했어요. 최수진이 이야기했다. 우리는 자주 등산을 가거나 강가에 갔어요. 그녀는 모든 식물과 새들을 알고 있었고 생물학자나 지리학자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죠. 그녀는 지리학과에 입학했고 거기서 아버님인 박정훈 씨를 만났어요. 그분도 지리학자였죠. 그들은 같이 탐사를 다녔어요. 아버님도 아셨어요? 아빠는 조금요. 몇 번 만났어요. 저에게는 진지하고 듬직해 보였어요. 혜진이는 그를 정말 사랑했고 그가 최고라고 했어요. 선영은 정보를 소화하며 침묵했다. 부모님에 대해 성격, 취미, 꿈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으로 듣는 것은 이상한 기분이었다. 그녀에게 그들은 항상 그냥 엄마와 아빠,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이미지일 뿐이었다. 수진 아주머니. 선영이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혹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전화에서는 중요한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자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돌리며 잠시 침묵했다. 있잖아요, 선영 씨.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녀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당신은 알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선영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저는 그 비극 이후에 혜진이를 몇 번 봤어요. 아니, 어쩌면 그녀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요. 최수진이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제게는 그녀인 것 같았어요. 선영은 얼어붙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처음 본 건 실종된 지 5년 후였어요.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카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혜진이었어요. 분명히 그녀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달려가서 불렀어요. 그래서요? 선영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돌아보더니 저를 차갑게 쳐다보면서 죄송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라고 하고 가버렸어요. 하지만 그게 엄마였다고 확신하세요? 그때는 확신했어요. 최수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에게는 입술 위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아니요, 기억 안 나요. 선영이 고개를 저었다. 혜진이는 위 힙술 오른쪽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수업을 빼먹고 공원에 갔을 때였어요. 그녀가 그네를 타다가 그네가 부서졌어요. 혜진이는 얼굴을 땅에 박고 입술을 찢었죠. 그 흉터는 평생 남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정확히 같은 위치에. 선영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럼 그 후에도 또 보셨나요? 네, 한 번 더요. 3년 후에 쇼핑몰에서요. 제가 다시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그녀는 또 제가 착각했다고 했지만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녀의 얼굴이 떨리는 것을 봤어요.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선영이 숨을 내쉬었다. 했어요. 최수진이 슬프게 웃었다. 제 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나서는 시내에 오혜진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이 없다고 제가 아마도 정말로 착각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어쩌면 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게 엄마였다고 믿으시는 거죠. 최수진은 오랫동안 침묵하며 선영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어쩌면 제가 정말로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제가 그냥 혜진이가 살아있기를 너무 바라서 그녀를 어디서든 보기 시작했을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보신 곳은 어디예요? 어느 쇼핑몰이었나요? 호라이즌 쇼핑몰 2층, 옷가게 근처였어요. 선영은 휴대폰에 정신없이 메모했다. 수진 아주머니, 그분은 어떻게 생겼었어요? 옷은 어떻게 입고 있었나요? 비싸게 입었어요. 아주 비싸게요. 명품 가방, 좋은 품질의 코트, 머리는 미용실에서 한 것처럼 손질되어 있었고 손톱도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삶의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여자처럼 보였어요. 그게 10년 전쯤이었어요. 어쩌면 조금 덜 됐을 수도 있고요. 선영은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엄마가 살아있다고? 그녀가 어딘가 여기에 이 도시에 있고 그동안 내내? 하지만 왜요? 그녀가 속삭였다.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저를 버렸을까요? 모르겠어요, 선영 씨. 최수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쩌면 그건 정말 그녀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제가 다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환상을 갖지 마세요.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아니요. 선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저는 엄마를 찾을 거예요. 만약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찾을 거예요. 그들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수진은 학창시절의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주었다. 체육 수업을 빼먹었던 이야기, 혜진이가 선배를 짝사랑했던 이야기, 함께 졸업 준비를 했던 이야기. 선영은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며 들었다. 카페 앞에서 헤어질 때 최수진은 선영을 안아주었다. 무언가 알게 되면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꼭 그럴게요. 선영이 약속했다. 그녀는 민준을 데리러 학교로 향했다. 마음속에서는 희망, 두려움, 분노, 이해할 수 없음이 뒤섞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만약 엄마가 살아있다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그녀를 버렸을까?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주는 가방을 맨 채 학교에서 뛰쳐나왔다. 엄마, 오늘 우주에 대해 배웠어요. 정말 멋졌어요. 선영은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 집에 가서 이야기해 줄래? 물론이죠. 그들은 거리를 걸었다. 민주는 무언가 제잘거렸고 선영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엄마를 찾을 것이다. 도시 전체를 뒤집어서라도 반드시 찾을 것이다. 휴일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 선영은 무언가 변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최수진과의 만남이 모든 것을 뒤엎었다. 엄마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생각은 머릿속을 맴돌며 다른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의국에서는 익숙한 소음이 들렸다. 어딘가에서 문이 쾅 닫히고 복도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관제무전이 지지직거렸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의료 잡지를 보고 있었지만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해졌다. 그녀는 입술 위에 흉터, 비싼 옷, 친구를 외면한 여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문이 활짝 열리고 강준호가 의국으로 들어왔다. 그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있었다. 여기 있었네요. 그가 다가와 소파 팔걸이에 앉았다. 하루 종일 찾았잖아요. 보시다시피 일하고 있었어요. 선영은 잡지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있잖아요. 이제 그만 고집 부리는 건 어때요?
준호가 그녀에게 몸을 기울였다. 데이트하러 가요. 저녁 한 번만. 제가 완벽한 신사가 되겠다고 약속할게요. 선영은 잡지를 덮고 그를 쳐다보았다. 준호 선생님, 모든 여자한테 그렇게 들이대세요.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하는 거죠. 구급대의 모든 여자한테요. 선영이 눈을 흘기며 덧붙였다. 아니요. 준호가 몸을 바로 세웠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다. 당신한테만요. 제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거 모르겠어요? 그는 희망에 찬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고 순간 선영은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평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들어보세요, 준호 선생님.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저는 선생님이 치마 두른 여자는 다 쫓아다니는 거 알아요. 저는 그런 남자에겐 관심 없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준호가 옆에 서서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준호 선생님, 우리는 여기서 서로의 비밀을 다 알아요. 선영이 어깨를 으쓱했다. 구급대는 작은 세상이잖아요. 소문은 구급차가 출동하는 것보다 더 빨리 퍼져요. 그건 다 헛소문이에요. 준호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관제무전이 그를 방해했다. 23번 팀, 긴급 출동. 72세 여성, 뇌졸중 의심. 선영은 가방을 움켜쥐었다. 미안해요, 준호 선생님. 일해야 해서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의국을 뛰쳐나갔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구급차 안에서는 박 기사님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는 장비를 확인하고 있었다. 가시죠. 선영이 문을 닫았다. 길은 10분 걸렸다. 뇌졸중은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다. 매 순간이 중요했다. 아파트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숨을 헐떡이는 40대 여성이었다. 저희 엄마예요. 말을 못하시고 얼굴 반쪽이 움직이지 않아요. 선영은 방으로 들어갔다. 나이든 여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왼쪽 얼굴이 실제로 처져 있었고 눈은 감기지 않았다. 전형적인 뇌졸중이었다. 안녕하세요, 의사입니다. 선영이 옆에 앉아 여자의 손을 잡았다. 지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양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은 올라갔지만 왼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 씨, 수액, 액토백인, 피라세탐, 빨리요. 선영이 지시했다. 박 기사님, 들것 준비해 주세요. 신경과로 긴급 이송합니다. 그들은 손발이 척척 맞았다. 15분 후 환자는 이미 구급차에 실리고 있었다. 딸은 엄마의 신분증과 보험증을 손에 쥐고 울고 있었다. 살 수 있을까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선영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병원에서 필요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여자를 신경과에 인계하고 당직 의사에게 전달했다. 선영은 서류를 작성하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근무는 길었고 피로가 쌓이고 있었다. 그들은 구급대로 돌아왔다. 선영은 시계를 보았다. 교대 근무가 끝나기 20분 전이었다. 출동 없이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23번 팀,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긴급 출동. 남자 환자 위독. 심장 통증. 주소로 보아하니 동네 백만장자의 집이었다. 이런, 박 기사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교대 근무 20분 남겨두고 괜찮아요. 시간 맞춰 갈 수 있을 거예요. 선영은 이미 구급차에 타고 있었다. 주소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들이 있는 고급 주택가였다. 경비원이 문을 열어 구급차를 들여보냈다. 선영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기둥이 있는 3층짜리 집, 잘 가꾸어진 잔디, 마당의 분수, 부자네. 민수가 휘파람을 불었다. 문은 단정한 정장을 입은 50대 여성이 열었다. 아마도 가정부인 듯 했다.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 회장님은 2층 침실에 계세요. 그들은 조각된 난간이 있는 넓은 계단을 올라갔다. 침실은 거대했다. 작은 방만 한 크기의 침대, 골동품 가구, 높은 천장. 침대에는 60대 남자가 반쯤 누워 있었다. 백발, 지적인 얼굴.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호흡이 곤란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구급대 의사입니다. 선영이 다가갔다.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가슴이 아파요. 남자가 힘겹게 말했다. 40분 전쯤 시작됐어요.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왼쪽 팔로 뻗쳐요. 선영이 혈압을 뺐다. 160에 95. 맥박이 빨랐다. 민수는 이미 심전도 검사를 하고 있었다. 협심증이네요. 선영이 심전도 기록지를 살펴보았다. 회장님, 전에도 이런 적이 있으셨나요? 네,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오늘 복용하셨나요? 아침에요. 선영은 혀 밑에 니트로글리세린을 주고 주사를 놓았다. 몇 분 후 남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선영이 말했다. 검사를 위해서요. 아니요. 집에 있을 겁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제 주치의가 있어요. 그에게 전화할 겁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도움에 감사하지만 병원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가 웃었다. 이번 거부 서류에 서명하겠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성인 남성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병원으로 데려갈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즉시 주치의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무리한 활동은 피하세요. 그녀는 권고사항을 적고 약 목록을 남겼다. 민수는 이미 장비를 챙기고 있었다. 선영은 방안을 둘러보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침대 맞은편 벽에는 금박 액자에 담긴 큰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장미 부케를 든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 검은 머리는 우아하게 빗어 넘겼다. 회색빛 녹색 눈은 관객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미소. 선영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건 그녀였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와 똑같이 생긴 여자였다. 같은 얼굴 특징, 같은 눈매, 같은 입술 모양. 이게 대체 뭐야? 그녀는 눈을 비비며 속삭였다. 선생님, 민수가 뒤에서 다가왔다. 저 여자분 선생님이랑 정말 많이 닮지 않았어요? 선영의 심장이 귀에 들릴 정도로 세게 뛰기 시작했다. 민수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차에 먼저 가 있어요. 저 지금 갈게요. 환자분께 확인할 게 좀 있어요. 하지만 가세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고 나갔다. 선영은 그의 발소리가 계단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회장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죄송합니다. 선영이 침대로 다가가며 말을 시작했다. 벽에 걸린 초상화를 보고 꼭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회장이 눈을 뜨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네, 저도 들어오셨을 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제 아내 혜진이와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선영은 의자 등받이를 잡았다. 혜진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희 엄마 성함도 혜진이었어요. 회장이 팔꿈치로 몸을 일으켰다. 당신 어머니요? 네. 선영이 다가갔다. 말이 쏟아져 나왔다. 저희 엄마 성함은 오혜진이에요. 지리학자이자 탐험가셨죠. 22년 전에 지리산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실종되셨어요. 시신은 찾지 못했고요. 그때 저는 8살이었어요. 회장은 놀라움에 찬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세상에, 그가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초상화 속의 이 여자분이 회장님 아내분이시죠? 선영이 그림을 가리켰다. 입술 위에 흉터가 있네요. 저희 엄마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어릴 때 그네에서 떨어져서 생긴 흉터예요. 남자는 들은 말을 소화하며 침묵했다. 그녀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군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제 아내는 자신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가족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피했죠.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선영이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었다. 아내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휴가 중입니다. 회장이 시계를 보았다. 몰디브예요. 내일 아침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요. 회장은 오랫동안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일 오세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제가 혜진이에게 이야기하고 당신에 대해 말해두겠습니다. 두 분이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선영은 간신히 눈물을 참았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주소를 적었지만 이미 길을 외운 상태였다.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침실을 나왔다. 난간을 잡고 계단을 내려왔다. 구급차 안에서는 박 기사님과 민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 운전사가 물었다. 네. 선영이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세게 뛰고 있었다. 내일 그녀는 초상화 속의 여자를 만날 것이다. 그녀의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여자를. 구급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영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집들, 가로등, 드문 행인들을 바라보았다. 22년 동안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 22년의 희망, 고통, 답 없는 질문들. 그리고 이제 어쩌면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여자가 그녀의 엄마라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숨어 지냈을까? 왜 8살 딸을 혼자 남겨두었을까?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마음을 편치 않게 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얼굴이 창백해요. 괜찮아요, 민수 씨. 그녀가 어색하게 웃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근무가 길었잖아요. 구급차는 구급대 앞에 도착했다. 교대 근무가 끝났다. 선영은 옷을 갈아입고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다. 내일 그녀의 인생은 영원히 바뀔지도 모른다. 내일 그녀는 최수진 씨가 옳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내일 그녀는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선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의 만남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수천 개의 질문, 수천 개의 시나리오. 그녀는 무슨 말을 할까? 그 여자는 그녀를 어떻게 쳐다볼까? 그녀를 딸로 알아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녀의 엄마일까? 아침이 될 때까지 선영은 잠들지 못했다. 피곤하고 충혈된 눈과 두통에 시달리며 일어났다. 민준을 깨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엄마, 오늘 좀 이상해요. 민준이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다. 아프세요? 아니 아들,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선영이 어색하게 웃었다. 오늘 휴일이시잖아요. 저녁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 옆집 할머니께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어. 또 그 할머니요? 민준이 불만스럽게 말했다. 맨날 젊었을 때 이야기만 하시잖아요. 하룻밤만 참아. 선영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날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다. 선영은 집안일을 하려고 했지만 손이 떨리고 생각이 엉켰다. 그녀는 무엇을 입을지 몰라 여러 벌의 원피스를 입어보았다. 마침내 단순한 파란색 원피스와 검은색 재킷으로 결정했다.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했다. 나가기 전에 그녀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 누렇게 변한 페이지를 넘겼다. 할머니와 함께 시골집에서 찍은 사진, 입학식 날, 생일날, 몇 장의 사진에는 엄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젊고 아름답고 검은 머리와 빛나는 눈을 가진 선영은 할머니와 함께 찍은 3장의 사진을 꺼내 핸드백에 넣었다.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저녁 6시 그녀는 집을 나섰다. 민주는 이미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들, 엄마 나갈게. 할머니 30분 후에 오실 거야. 선영이 그의 정수리에 뽀뽀했다. 알았어요. 어디 가세요? 아이가 공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중요한 일 때문에. 선영이 머뭇거렸다.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저택까지는 20분이 걸렸다. 심장이 귀에 들릴 정도로 세게 뛰고 있었다. 네.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회장님께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조용히 윙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선영은 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갔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웅장해 보였다. 기둥이 있는 3층짜리 저택,
거대한 창문, 잘 가꾸어진 정원. 선영은 현관 계단을 올라갔고 그녀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우아하게 묶고 회색빛 녹색 눈, 섬세한 얼굴 특징, 그리고 윗입술 오른쪽에 작은 흉터.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세상에. 혜진이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가렸다. 당신은 제 젊었을 때 모습이랑 똑같아요. 선영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앞에 있는 여자를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같은 눈, 같은 입술과 코 모양. 단지 나이가 들었을 뿐이었다. 훨씬 더 나이가 들었다. 안녕하세요. 선영이 마침내 힘겹게 말했다. 들어오세요. 혜진이 물러서서 그녀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선영은 현관으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털 샹들리에, 넓은 계단, 거실에서 회장이 나왔다. 선영 씨, 환영합니다. 그가 웃었다. 제가 혜진이에게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거실로 들어오세요. 그들은 높은 천장이 있는 넓은 방으로 들어갔다. 푹신한 소파, 골동품 가구, 벽난로. 선영은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핸드백을 꼭 쥐었다. 혜진은 맞은편에 앉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남편에게 당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혜진이 말을 시작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저는 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요. 전혀요? 네, 전혀요. 어떻게요? 선영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22년 전에 저는 산에서 발견됐어요. 혜진이 천천히 말했다. 의식이 없었고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죠.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몇 주 동안 혼수 상태였어요. 깨어났을 때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거기에 가게 됐는지 완전한 기억 상실증이었어요. 하지만 수색 작업이 있었잖아요. 선영이 외쳤다. 수색 작업이 있었어요. 저는 외딴 마을의 주민들에게 발견됐어요. 혜진이 말을 이었다. 그들은 저를 그들의 병원으로 데려갔고 실종자들을 찾던 곳이 아니었죠.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아무도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신분증도 없었고요. 선영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들었다. 저는 그 마을에서 거의 1년 동안 살았어요. 혜진이 이야기했다. 무언가 기억해내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도시로 이사해서 직장을 구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5년 후에 남편을 만났죠. 하지만 흉터는요? 선영이 혜진의 입술을 가리켰다. 그 흉터는 어릴 때 그네에서 떨어져서 생긴 거잖아요. 아주머니 친구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혜진이 흉터에 손을 댔다. 저는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요. 기억상실증 이후로 제가 기억하는 한 항상 있었어요. 그럼 점은요? 선영이 원피스 단추를 풀고 목을 드러냈다. 여기 목에 저도 똑같은 게 있어요. 혜진은 얼어붙었다. 천천히 블라우스 칼라를 풀었다. 오른쪽 귀 바로 아래 목에 점이 있었다. 정확히 똑같네요. 세상에, 혜진이 속삭였다. 선영은 핸드백에서 사진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건넸다. 보세요. 이건 저랑 할머니예요. 아주머니 엄마요. 그리고 이 사진에는 아주머니도 있어요. 혜진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첫 번째 사진. 5살쯤 된 선영이 시골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두 번째 사진. 같은 할머니가 어린 선영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찍은 사진. 세 번째 사진. 젊은 여자, 할머니, 그리고 어린 소녀. 혜진은 세 번째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나야. 그녀는 사진을 눈에 더 가까이 가져갔다. 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 그리고 할머니예요. 그때 제가 7살이었어요. 혜진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감쌌다. 그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여보, 왜 그래? 회장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머리가... 혜진이 신음했다. 너무 아파. 그리고 무언가 떠올라.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선영은 움직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한 소녀가 보여. 혜진이 천천히 말했다. 밝은 머리카락. 책을 읽고 있어. 내가 옆에 앉아 있고. 우리는 소파에 앉아 있어. 할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계시고. 그건 저예요. 선영이 속삭였다. 그건 저예요. 혜진이 눈을 떴다.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응. 기억나기 시작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끔찍했던 날. 눈사태, 비명소리. 남편이 내 이름을 불렀어. 그러고 나서 어둠. 그녀는 선영을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선영아, 그녀가 속삭였다. 내 딸, 내 어린 딸. 선영은 참지 못했다. 그녀는 혜진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함께 울었다. 엄마! 선영이 흐느꼈다. 엄마,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엄마를 찾았는지 아세요? 미안해. 혜진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돌아오지 못해서 미안해. 기억하지 못했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 회장은 옆에 서서 손수건으로 젖은 눈을 닦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울고 웃었다. 그러고 나서 혜진은 몸을 떼고 선영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어른이 됐구나. 정말 다 컸네. 저 30살이에요, 엄마. 선영이 눈물 사이로 웃었다. 30살. 혜진이 반복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남편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있나요? 선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 아빠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어요. 혜진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선영은 그녀를 안고 등을 쓰다듬었다. 그는 죽었어. 혜진이 흐느꼈다. 알아, 느껴져. 만약 살아있었다면 나를 찾았을 거야. 그들은 오랫동안 앉아서 22년의 공백을 채우며 회상하고 이야기했다. 선영은 할머니에 대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에 대해, 의대에서 공부하고 구급대에서 일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손주들은 혜진이 눈물을 닦고 희망에 찬 눈으로 선영을 쳐다보았다. 손주가 있니? 있어요. 선영이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민준이는 10살이에요. 보세요. 그녀는 교복을 입고 축구장에서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정말 잘생긴 아이네. 혜진은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너를 닮았어. 그리고 눈은 아빠를 닮았네. 정말요? 선영은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응, 내 아빠가 그랬어. 혜진은 회상하며 잠시 말을 멈췄다. 착하고 똑똑하고 자연과 산을 사랑했지. 우리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게 꿈이었어.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 회장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선영은 학교, 대학, 유부남이었던 민준의 아버지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혜진은 그녀의 손을 쓰다듬으며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혼자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그런데 내가 옆에 없었네. 엄마 탓이 아니에요. 선영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알 수 없었잖아요. 시계가 자정을 알렸을 때 선영은 정신을 차렸다. 집에 가야 해요. 민준이가 옆집 할머니랑 있어요. 물론이지. 혜진이 일어섰다. 하지만 내일 올 거지? 학교에서 같이 데려오자. 손주를 만나고 싶어. 꼭 그럴게요. 선영이 약속했다. 다음 날 그들은 학교 앞에서 만났다. 민준이 나와서 엄마 옆에 있는 낯선 여자를 놀라서 쳐다보았다. 민준아. 선영이 그의 옆에 앉았다. 이분은 내 할머니야. 우리 엄마.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떡해요?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엄마가 틀렸었어, 아들. 살아계셨어. 그리고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혜진은 손주에게 몸을 숙였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빛나고 있었다. 안녕, 민준아. 안아봐도 될까? 아이는 망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그를 안고 꼭 껴안았다. 그들은 저택으로 갔다. 민준은 입을 벌리고 거대한 집을 돌아다녔다. 엄마,
정말 우리 할머니가 이런 집에 사세요? 그가 속삭였다. 응, 아들. 그날부터 그들의 삶은 변했다. 혜진은 매일 와서 민준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고 선영이 일할 때 학교에서 데려왔다. 그들은 영화관에 가고 박물관에 가고 동물원에 갔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았다. 선영은 너무나 행복했다. 22년의 공허함이 마침내 채워졌다. 그녀에게는 다시 엄마가 생겼다. 민준에게는 할머니가 생겼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